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아주 뜨거운 주제죠. 네,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 과연 정부가 그린 큰 그림대로 움직여줄까요? 아니면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청취자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묶음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발언이 담긴 공식 브리핑 자료도 여러 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기록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기록까지 정말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다시 조립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설계도가 뭔지, 또 어떤 순서로 정책을 쌓아 올렸는지 그 맥락을 한번 생생하게 복원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에 뭐랄까 가장 윗줄에 적힌 제목부터 봐야겠죠? 네, 대원칙이요. 네.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정책의 대원칙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실용적 시장주의와 투기 억제, 주거 안정. 이게 어찌 보면 서로 좀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무조건 가격을 찍어 누르는 방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죠. 인정하되 특정 부분이 너무 과열돼서 투기판으로 변질될 때는 아주 강력한 규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철학은 대통령 발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2020년 1월 27일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또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될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고도 합니다. 문제의식이 명확하죠. 시장은 존중하지만 그 시장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막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그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되 고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군요. 자, 그럼 그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그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처럼 첫 수, 두 번째 수가 명확한 순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단계별 전략이 보이죠. 그 첫 수가 바로 2025년 6월 27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금융 규제였어요. 네, 돈줄부터 잡은 거죠. 맞습니다.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의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70%로 정하고 주담대 총액은 최대 6억 원을 넘지 못하게 한도를 설정했죠. 네. 왜 그 많은 정책 카드 중에 금융부터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그건 단기적인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가 바로 빚이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네, 특히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런 공포감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이른바 패닉 바잉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랬죠. 금융규제는 이 빚을 이용한 수요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둔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과열된 엔진에 냉각수를 붓는 것처럼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끈다는 거군요. 네, 일단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의 흐름부터 늦춰서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를 둘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불길, 그러니까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던 돈의 수도꼭지부터 잠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요 측면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카드였던 셈이죠. 그런데 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집값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사더라도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은 여전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뤘나요? 그래서 두 번째 수가 바로 그 심리를 겨냥했습니다. 2025년 9월 7일 97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죠. 135만 호 공급 계획. 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신규 착공하겠다. 이런 아주 거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 입주할 수 있는 집은 아닌데요. 이런 장기 계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정책의 핵심은 실제 공급이 아니라 기대 심리 관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기대 심리? 네,
이건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단기적인 수급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불안 심리를 더 부추기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으로는 대출을 막아서 물리적인 수요를 줄이고 두 번째로는 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다독였다. 네, 그런 순서죠.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런 조치에도 특정 지역의 과열이 계속되니까 네, 계속됐죠. 2025년 10월 15일에 정말 강력한 패키지 대책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무기를 다 꺼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부의 정책이 광역 방어에서 정밀 타격으로 전환됩니다. 정밀 타격이요? 당시 정부의 진단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즉, 핵심 지역에서 시작된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연쇄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나온 대책들이 아주 입체적이군요. 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같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어버립니다. 잠깐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이건 단순히 대출을 규제하는 걸 넘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거래 자체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강력한 조치입니다. 네, 이건 정말 강력하네요. 여기에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한 번 더 조입니다. 15억에서 20억 사이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으로,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대폭 줄여버렸죠. 2억이요? 네, 사실상 25억 넘는 집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도 보완을 했고요. 아, DSR. LTV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이걸 정하는 거고, 네, 물건에 대한 규제죠. DSR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1년에 얼마까지 갚을 능력이 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걸 더 깜깜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LTV가 주택이라는 물건에 대한 규제라면 DSR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규제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해서 겹겹으로 돈줄을 쬐는 겁니다. 와, 실거주 아니면 거래 허가 안 해주고, 대출 한도는 대폭 줄이고, 갚을 능력 이상은 안 빌려준다. 이 세 가지 조합은 과열 지역의 거래량 자체를 급격히 줄여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아주 강력한 의도가 담긴 설계였습니다. 정말 융단 폭격 수준이었네요. 이렇게 강력한 규제들로 시장을 꽉 누른 뒤에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중요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디테일을 잡는 과정이죠. 2025년 11월과 12월 보고서는 이 시기를 제도적 병목 현상 해소 단계로 규정하고 있던데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큰 틀의 규제를 실행한 뒤에 그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적인 제도들을 손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종의 미세 조정이군요. 네, 예를 들어 종부세 시행령 개정은 특정 조항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급격한 세제 변화로 시정에 충격을 주기보다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고요. 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더 중요합니다. 앞서 9월에 135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했죠. 근데 막상 실행하려면 부지 선정하고 보상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이 법 개정은 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보상에 필요한 기본 조사를 먼저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아, 속도를 내기 위한 기반 작업이었군요. 그렇죠. 약속한 공급의 병목 현상을 풀고 속도를 내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인 셈이죠. 큰 그림을 발표한 뒤에 그 실행을 가로막는 절차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꼼꼼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최근의 움직임, 2026년 2월 3일에 나온 출구 전략 설계입니다. 네, 연착륙 장치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는데 이걸 그냥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보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투기를 잡겠다고 시장을 꽁꽁 묶어놓고 이제 와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게 모순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정책이 단순한 압박만이 아닌 관리의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리의 측면이요? 네, 강력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아하, 팔질 않는군요. 그렇죠.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려고 보니 양도세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에이, 세금 내느니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세금이 무서워서 묶여버리는 거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빗장을 살짝 열어줘서 다주택자들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파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라는 신호를 주려는 겁니다. 아하, 국무회의 자료에 나오는 계약일 기준 적용 같은 논의가 바로 그 예시거든요. 이것은 세금 정책이 단순히 벌을 주는 무기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교한 조절 장치로도 사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와, 이 모든 조것들을 맞춰보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게 그냥 땜질식 처방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큰 흐름이 있죠.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첫 수로 금융 규제를 둬서 상대의 움직임을 막고 다음 수로 공급 신호를 던져서 판을 유리하게 짜고 네. 그러다가 특정 지역이 문제면 정밀 타격으로 핵심을 공략하고 맞아요. 그 와중에 약속한 공급이 차질 없도록 뒤에서 제도 정비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상대가 퇴각할 길까지 열어줘서 판을 마무리하려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분석 보고서의 결론을 빌려서 이 전체 전략을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금융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고정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선이죠. 네. 둘째, 공급은 처음엔 로드맵 제시로 심리를 안정시킨 뒤에 입지 구체화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실행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네, 마지막으로 세제는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제도 안정화와 출구 설계를 통해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아주 섬세한 보완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심어주겠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이 워낙 깊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정부가 이 일관성이라는 신호를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불신을 깨기 위한 장치가 바로 대통령의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2026년 1월 27일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을 향해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여론의 압박에 우리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라는 강력한 신호군요. 네,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조급함과 불안함에 기반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코 단발적인 대책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죠. 수요, 공급, 세제라는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명확한 순서와 논리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전략 프레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정리가 잘 되네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실용적 시장주의와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고 일관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수백만 명의 각기 다른 욕망과 판단, 심리가 뒤섞여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취자께서 마지막으로 곱씹어 보실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정부가 이렇게 공들여 설계한 출구는 과연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풀어놓는 통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출구 앞에서 또 다른 눈치 보기와 버티기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왜곡을 낳게 될까?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의 정교한 청사진과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반응 사이의 간극. 앞으로 그 간극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향후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